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물정당 운동 역사를 보는 게 뭘 이게 우리가 무슨 당이 있고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 역사적 흐름의 맥락을 갖다가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는 공장평의회라고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총파업 투쟁을 할 때 소위 얘기하면 그 사수대입니다. 사수대. 옛날에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노동조합 만들고 현대자동차 파업 투쟁할 때 보면 사수대가 있어요. 파이프 들고 파이프 들고 딱 해갖고 이제 파이바 쓰고 이렇게 하고 이때는 쇠파이프가 아니라 총을 들고 있어요. 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파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보수 우파 파시즘들하고 싸움을 할 때는 총까지 쏴가면서 사실은 공장을 지키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보여주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총파업이 훌륭하시네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탈리아라는 게 이탈리아가 사실은 이 나라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요 위에 보면은 독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오스트리아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 지들끼리 따로 나라가 있었어요. 한 100개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각자의 영향을 받고 일부는 뭐 오스트리아 이렇게 점령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1860년도에 사실은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영향을 받았던데 이 북부 지역은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일찍 자본주의가 이식돼 갖고 공장지대 공장지대.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노동자들이 많겠죠. 노동자들이. 이 남부 지역은 어땠을까요? 여기는 농민. 좀 농사 중심으로 하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주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여기는 자본가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가 먼저 여기다 이식되고 공장이 세워지고 하니까 먹고 살만해.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 여기는 계속 농사 짓고 있으니까 어때요? 힘들어. 그래서 고질적으로 일단 남북 문제가 있었어요. 일종의 지역적 빈부격차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소유력 국가와 달리 늦게 이게 통일국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개발 자본주의적 상황이다. 그래서 남부 농업 지역이 사실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본주의가 초기부터 거기 영국이라든가 시작돼서 이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늦게 이제 저개발 국가였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형적으로 보면은 서유럽이라기보다는 남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 뭐 이렇게 갖고 요 옆에 그리스만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혁명적 상황이 러시아하고 좀 비슷해요. 러시아도 사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는데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짜르 체제의 농업 국가, 자본주의가 이제 막 시작한 이런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1892년도에, 그러니까 이때 그 통일국가 형성되고 나서 30년 뒤에 이탈리아 노동자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회주의자들, 여기도 똑같은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 아까 135쪽에 있는 뭐 바쿠닌주의도 있고, 뭐 블랑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디칼리스트도 있고, 뭐 저 사람 좋아하는 아나키스트도 있고, 뭐 사실은 저 양반이 아나키스트라고 얘기하고 아나키스트는 당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데 당의 그 위원장이 아나키스트라고 쓰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근데 어쨌든 이제 이탈리아 노동자당으로 되고 그 3년 뒤에 이탈리아 사회당이라고 PSI라고 하는 게 이제 풍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꽤 오래 갑니다. 95년도에. 그 PSI는 근데 재밌는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집단가입제도. 집단가입제도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금 정의당 같은 집단가입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개별 당원 하나지. 집단 입당을 하는 거지. 그냥 조합원들 중에 당원할 사람이 없고 입당하는 거지. 근데 모 정당이 저 노동조합 가입하려면 모 정당에 가입해.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 과거 민주노동당 때도 사실 시작은 민주노총의 결의가 있었거든요. 민주노총의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대의원들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다 당원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열심히 당원 사업을 해서 많이 당원을 가입시키는 거지. 근데 집단 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집단 가입제도. 이게 뭐냐면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스웨덴이 이런 스웨덴 진보정당이 이런 특히 영국을 보면은 영국의 좌파정당은 뭘까요? 노동당이죠. 노동당. 영국의 노동당에 영국의 노총이 결합을 해요. 근데 노동자 당원으로 결합하면 노총이 그냥 집단 가입을 해버려. 그럼 그 노동조합 총연맹의 조합은 다 당원이야. 그 대신 의사결정기구에서 몇 프로를 받아내는 거지.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짱짱하면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나쁜 경우는 어떨까요? 둘 다 같이 폭망한다는 거지. 과연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판단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집단 가입 시대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요새로 따지면은 예, 여기 보면 노동회의소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그 민중의 집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좀그 강상층 민중의 집도 있고 곳곳에 이제 몇 군데 민중의 집이 실험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지역 노동조합의 사무소도 있고 지역 정당의 사무소도 있고 협동조합의 사무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한 건물에 다 있어 동네에서. 그리고 1층에는 뭐가 있어요? 맥주집이 있지. 사람들이 보면 술을 먹어야 더 친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1층은 맥주집, 2층, 3층, 4층은 그런 각 그 단체의 사무실이 이렇게 갖고 있어. 이런 그 노동의 그 민중의 집 때가 요새 표현되는 게 노동의 일터가 있었고 그들이 지역 그 이 초기 좌파 정당, 이탈리아 진보 정당의 지역 아래 달 부렸다는 지구당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긴 한데 또 한쪽으로 좀 그런 게 사회주의 세력, 노동자연합 세력들이 각각이 이제 이 아까도 이제 노동회의소에 이렇게 해갖고 1층은 뭐다? 일단 술집이지 술집. 무조건 술집이지. 왜냐면 우리도 끝나고 나면 지금 오늘은 어디요? 노란이에요. 노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양반들도 보이면 뭐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거에 뭐 사무소, 여기는 뭐 B의 사무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겪고 연합적 성격. 각각의 서로 겪고 하나의 우리는 당이라고 하면 당이라는 당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놀다가 필요하면 좀 해볼까? 뭐 이러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반들이 결국에 살아남기 위하다 보니까 주로 동력이 아까 이탈리아 때 지도가 했지만 요 위가 동력이에요. 아무래도 노동자 밀집 지역 우리로 따지면 뭐 창원, 울산 뭐 이런 데가 주력이다 보니까 저기 뭐 어디 저기 뭐 그 뭐 나주 뭐 아니면 저기 강원도 이런 데 신경 안 써버리는 거지.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의원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신경 안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동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자기 지향과 의지가 부족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도 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대부분은 1800년대 말경에 진보정당 비슷한 것들이 서로 뭉치고 해서 생기다가 초기에 그래갖고 열심히 성장하다가 1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삐끗하고 그 이후에 1920년도에 성장하다가 파시즘에 맞서서 뭐 인민전선 각 나라를 하다가 깨꼬닥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도 다시 좌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1904년 5년에 대중파업이 발생하고 1912년 10년에 노동자 투쟁이 급진하면서 이 그 프랑스 사회당이라는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혁명과 개혁의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에 이탈리아 사회당이 처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주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주력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당원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각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원들이 갖고 때려 박을 수도 없고 너 새끼 국권에 일하는데 이런 문제 왜 제대로 안 해 이렇게 갖고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소위 PSI라고 하는 사회당에 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 나온 최대강령파입니다. 보르디가라고 하는 아저씨가 최대강령파를 대표하게 되죠. 그래서 당대에서 2012년 당대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1910년도 이게 참 재밌어요. 성인 남성 보통선거부터. 얘기는 뭘까요? 남자부터. 그렇지. 여자는 투표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뭐 사실은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해방 이후 1948년도부터 해서 모든 남성 여성에게 모두 다 평등한 보통선거권이 주어졌지만 유럽 사회는 1960년 70년대 여성들한테 투표권 주어진 데도 있어요. 되게 골 때리는 데죠. 근데 어쨌든 anyway 이 하에서 79석이라고 상당히 많은 의석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얘는 이 아저씨 이름이 뭐야? 보르디가.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고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이 아저씨가 혁명을 얘기하면 이걸 최대강령파가 왜냐면 우리 최대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도달 최대치 자본주의를 멸망시킨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게 최대강령파고 요것만 주장했던 사람은 최소강령파. 최소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딱 보면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최대강령파라고 했고 여기는 최소강령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혁명과 개혁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었다 그렇게 강조를 아저씨 얘기도 했고 지난번에 로자 누님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얘네들은 또 이거 갖고 싸움을 한 거지. 이탈리아 사회에서 똑같이 싸움을 합니다. 지랄맞게 싸움합니다. 이 사람들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은 실제 민중들이 지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또 성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제대로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참전 관련돼서도 입장이 반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딱 보게 됩니다. 왜? 아까 이 북부 지역의 노동자들 집적 같은 경우는 군수산업, 공장이 많이 군수산업 참전하면서 이게 되면은 자본가들이 돈 많이 벌거든.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식량난국 돼갖고 뭐 별짓이 다 안 나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못 내는 거죠. 못 내다 보니까 노동자를 파업치고 남부의 빈농들의 투쟁고 운동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조직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 편을 긁는잖아요. 어디서 싸움을 하고 있으면 진보정당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예요? 같이 가도 그들을 조직하고 싸움을 같이 하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 전략이 문제였어요. 그냥 어쨌든 의회 내에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목소리 좀 더 키워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생각 했겠죠. 내가 그 다음에 재선 3선 해야 되는데 근데 좀 눈치 좀 봐야지 나도 뭐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기반은 다져 있으나 끊임없이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위기적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아저씨가 나오죠. 이분은 어렸을 때 그 병에 걸려갖고 옛날 말로 하면 꼭추라고 하죠. 이렇게 척추가 이제 휘어져 있고 이제 몸이 안 좋았어요. 딱 봐도 몸 안 좋은데 공부는 잘하는 사람. 좀 똘똘이 스모크처럼 생겼잖아. 아닌가? 잘 쓰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그람시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제 사회당에서 이제 나중에 공산당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초기 활동에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공장 표현이다. 그람시 등의 이제 소위
이탈리아 사회당 내 나름대로 그람시는 여기하고 여기에 한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얘랑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니고 요쯤에 있어요. 이 양반들이 한 게 뭐냐? 이 프리노라가 하는 지역에서 노동자 밀집 지역 여기서 사회당 전체로는 애들이 전략도 없고 팀이하고 의회 활동을 하고 뭐 전체로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데 가서 싸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활동가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면서 제가 좀 읽게 하고 오르디네 뉴오모 잡지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세질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잡지를 갖다 끊어 발간하면서 야그저 노동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장평의회라.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왜 공장평의회가 나왔느냐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여기 아까 정당이라는 PSI라는 그 이탈리아 사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전체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동조합 얘네들은 약간 팀이해. 좀 원칙적이지도 않고 팀이해. 근데 이 노동조합의 상층 간부들도 그냥 팀이해. 그러니까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 구조를 깨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공장에서 인단에 물린 대의책임 내부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장에 있으면 노동조합이 있지만 우세로 따지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얘가 이걸 정규직 노동자라고 봅시다. 노동조합에 소속된 정규직 노동자가 있겠죠. 소속되지 않은 사무직도 있겠죠. 사무직. 그러지 않은 비정규직도 있겠죠. 비정규직. 응? 협력업체 이렇게 있겠죠. 협력업체. 우세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협력업체. 임금 투쟁을 하거나 단협 투쟁을 할 때 얘네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공동으로 해서 투쟁위원회를 만든 게 내부위원회라는 거예요. 내부위원회. 그람시는 여기에 정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이 우병화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야 된다. 이거를 내부위원회는 근데 이렇게 임단협할 때 그 다양한 이 층들의 의견을 갖다 모으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공장을 점거하고 실제 생산을 하는, 실제 생산까지 통제를 해버리자. 생산을 갖다 하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금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자본가들이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자. 직접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위원회가 뭘로 발전해야 되냐, 이게 결국에는 여기도 나오지만 공장평의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평의회 문제 때문에 이탈리아 사회주의 운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이탈리아 사회주의 운동을 평의회 사회주의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람시는 이 토리노라는 도시에서도 실험을 해본 거야. 요새별로도 너무나게 빡시게 조직하고 싸움하고 파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래부터 이제 힘을 길러본 거죠. 근데 이게 전국화되지가 않아. 여기서만 봐.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 붉은 2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1919년부터 20년도 토리노 중심의 공정평의 운동을 막 거니다. 파업도 하고 막 하면 만든다. 평의를. 근데 결국에는 자본과 지배계급이 결탁한 데가 다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과 정권이 너네 왜 파업해? 이렇게 나쁜 놈들하고 막 처음에 난리를 친 거지. 거기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정의당이 같이 가서 뭐 같이 싸워줘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네들이 안 싸우고 좀 미온적이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저거 뭐 같이 해주긴 해야 되는데 좀 하기는 좀 허리도 아프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드네. 뭐 바쁜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사실 무너지. 거기에 열이 받은 거지. 젊은 좌파들이.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 2년의 싸움을 보면서 사회당 얘네들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탈리아 공산당이 창립됩니다.
PCI라고. 얘 약자가 뭔지 이탈리아어로 뭔지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PCI라는 게 생겼다 이것만 나는 안 돼요. 이거 공산당이다. 이탈리아 공산당이다. 근데 이 이탈리아 공산 제가 아까 그 혁명 중이었던 사람 아저씨 하나 있다고 그랬죠? 보르디가. 이 보르디가 아저씨가 최대파였는데 거기 그람시는 조금 이제 최소파였는데 이 아저씨는 혁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이제 선거하지 말자. 선거 뭐 하게 되면 보이콧. 선거 하지 말자. 이 선거 불참파라고 이들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람시도 비일부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결국에서는 이 붉은 2년 동안 아래로부터 공장 평의 운동도 사실은 뜨뜻미지근한 결합 속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공산당이 창당됐지만 그러면 얘하고 S하고 C 차이인데 좀 같이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사실은 같이 안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안 하면서 80년대 구성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1922년도에 로마 진구,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대장은 누구? 무솔리니. 독일은 누구? 히틀러. 스페인은 누구? 프랑코. 일본은 누구? 응? 일본은 누구야? 일본 왕. 이등방문이지. 아, 이등방문. 이등분이? 이등분이. 이번에 그 미스터 선샤인.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거는. 어쨌든 이 무솔리니가 원래는 사회주의자였어요. 무솔리니는 사회주의자. 그 사회주의자도 어느 쪽 사회주의자였냐? 혁명하자는 꼴통 사회주의자였어. 우리도 변한 사람이 한둘이요. 제가 그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민중당 만들었을 때 그때 누구? 김문수, 이재호, 또 이우재, 다 그거 한나라당으로 다 가버렸어. 지금은 열심히 이제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종교인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파시스트로 변해요. 그 군부와 파시스트를 얻고 우파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걸 갖다가 자리 없어. 앉아. 의자 바깥에 의자 갖고 앉아. 항상 나중에 구글 찾아보세요. 근데 자, 갈게요 빨리. 시간이 꽤 됐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솔리니 수상으로 유명해요. 무솔리니 정권을 잡은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네들은 사회당 애들은 쟤네들하고 또 같이 나눠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자꾸 재개되고, 얘네들은 난 무조건 쟤네들하고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파시즘에 맞서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연대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집권 이후에 공산당 당원의 4분의 1이 검거되죠. 이 얘기는 당 망했다는 얘기지. 그냥 한 방에 그냥 깨졌다는 얘기지. 근데 재밌는 게 얘네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사회주의 탄압법 독일 배웠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원내 의회 내 활동은 인정, 그거 말고 밖에 따는 거는 안 돼 이거였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회당 공산당의 의회 진출, 선거에 참여해서 의회 진출하고 의회 활동하는 거는 인정, 바깥에서 파업이니 뭐니 모여서 헛소리하고 뭐 쓰잘데기 없는 행동한다는 거는 무조건 죽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람시가 나중에는 이제 공산당의 그 의원이 됩니다. 한 10명이 그 공산당 의원이 나중에 선거에 참여해서 이제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신중앙의 새로운 전략 노선이라고 그람시가 이제 이 망한 이탈리아 사회주의 운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사회당 내 세력과 제휴하겠다. 그 대신 사회당 내에서 완전히 지랄 맞은 놈들하고는 못하지만 괜찮은 놈들하고는 공동으로 그 잡지를 내고 공동으로 의견을 통일하게 노력을 하겠다. 두 번째, 노동운동의 내부위원. 아까 제가 그람시가 했던 활동 중에 내부위원을 또 공정평의 운동이라는 게 상당히 그람시한테는 중요한 운동이었거든요. 실제 노동운동 내에서 새로운 주체를 만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걸 하겠다. 세 번째, 남부농민층과의 노동동맹, 노동자 농민 동맹을 하겠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회당이든 이탈리아 공산당이든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고 노동동맹을 하자라고 해도 싫어하고 왜? 혁명한 자네들은 농민들은 그때 당시 뿌지부르주하니까 우리가 걔네들하고 뭘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지들 원내 의석 지키기 바쁘니까 여기 북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농민 문제 신경 쓰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결국 이제 4년 뒤죠. 이제 4년 뒤에 이게 1924년도고요. 4년 뒤 1926년 11월 파시스트를 제외해서 모든 정당을 통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숨긴다. 응? 아니, 통진당 말고 우리나라도 이거 한 사람 하나 있죠. 응? 그 박정희 유신 아니야? 박정희 유신. 모든 정당 불법화 딱 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선거 재판 다시 딱 차버렸잖아요. 전두환도 들어왔을 때 딱 그랬어요. 그래갖고 정치규제법 딱 만들어갖고 했잖아요. 다 정치 못하게 하고 지 마음에 드는 애들 막 정당 만들고 나머지는 관제야당이라고 지들이 만든 야당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던 똑같은 방 이때부터 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박정희가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죠. 박정희 보고 배운 게 나중에 누구냐? 전두환. 그러니까 이 박정희를 되게 거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칠레 때 배운 거. 칠레 누구지? 아니요. 아이덴은 좋은 사람이고 아이덴 좋은 사람인데 나쁜 놈 있잖아. 피노체트. 네, 역시 승리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똑같은 놈들의 그 방식을 배운 거예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시스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좀 불법화하고 정당을 좀 불법화하니까 그럼시는 이 공산당이 대빵했는데 그냥 이렇게 감금되죠. 재판에서 얼마를 받게요? 거기 딱 나와요. 20년 4개월 5일령.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 쫓겨난 놈들이지. 20년이지. 20년 4개월 5일. 그러다가 나중에 복역 중에 1937년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석방시킵니다. 나쁜 새끼지 이게. 제정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게 뭘까요? 중수. 그러니까 네가 자꾸 먼저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할 얘기가 없잖냐. 이게 이제 옥중수가 별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26년도에 잡혀 들어가고 37년 때 근 10년 가까이 동안 자기 운동에 대해서 그 이탈리아 운동 전 세계 혁명사들의 막수주의에 대한 것까지 자기가 메모를 합니다. 이만한 책 2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옥중수고 1, 옥중수고 2 번역되어 있으니까 저희 때는 옛날에 90년대 초반에는 이거 안 읽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어려운데 막 읽고 그랬어요.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읽고. 해석도 이상하고. 해석도 이상하고. 요새 보니까 이 양반도 그거 읽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쉽게 나왔나? 네. 후반부터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사실은 그 뒤에 얘기하고 싶은 건데 상당히 전체 전국 마르크스주의 운동 또 노동운동 또 사회주의로 표현되는 그 소위 좌파 운동의 방향을 갖다가 휙 바꾸는 사람. 양반. 다음 장에서 주책이 지금 있습니까? 중수고요? 그 다음에 네. 있지 싶은데? 이것만 있어. 이것만 있냐? 이거. 읽어보냐? 잘하죠. 아주 잘 이용하는 어디 그람시묘요. 요 얘기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나타나 그람시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 다 기억해 두시면 좀 약간 어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 없지만 가오를 좀 세우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성으로 굉장히 그 사실 그 그람시는 이탈리아 노동 그 사회운동 어렵게 이끌어왔고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쓴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 동생한테 편지 쓰면서 이 얘기를 쓴 건데 어쨌든 이성적으로 볼 때 굉장히 사실 사회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고 이렇게 됐지만 내 의지로 낙관하라 뭐 이런 얘기지 않을까 저 혼자 해석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갖다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람시 핵심 이론이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헤게모니 개념이 이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과정에 역사적 지배 물록 형성, 그다음에 시민사회에 대한 입장,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 진지정과 경제. 자, 잠깐 헤게모니 설명해봐.
그러니까 그람시가 권력이라는 걸 분석할 때 그러니까 국가가 억압으로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바탕으로 지배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화와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 지배잖아요. 권력, 힘을 헤게모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헤게모니 분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 맞죠? 똑똑하게 박수 한번 치죠. 당원입니다. 한국구현의 당원. 원래 다른 데 당원인데 내가 뭐로 옮기지 하고 내가 옮기게 했지. 학생인가요? 네, 여기 앞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딱 봐도 굉장히 잘생기고 공부 잘하게 생긴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담에 드나드는 젊은 학생 중에 랭킹 3위 안에 들 정도로 이 마크스주의에 대해서는 똑똑한 친구. 훌륭한 친구. 방금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만 이게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 헤게모니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일종의 그 말발이다. 일종의 말발. 뭔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딱 하고 슉 하고 탁 장악하는 이런 힘인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왜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는 이제 옛날 처음 나온 개념은 러시아 때 노동동맹하면서 노동자들의 주도성 뭐 이런 거 하면 헤게모니라고 말을 처음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간단한 설명만 드릴게요. 이 뒤랑 연결이 돼서 그런데 이겁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아저씨 아시죠? 네. 마르크스의 소위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혁명론이 있어요. 혁명론. 세상은 이렇게 뒤집어질 것이다. 어떻게 봤냐면 막스는 이 아래에 있는 걸 토대라고 했고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거를 위에 있으면 상부구조라고 했어요. 토대 이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 관계, 경제적 관계. 그러니까 상부구조는 국가 같은 거, 국가 대표적인 게. 그러면 마르크스 아저씨는 뭔 생각을 했냐면, 근데 이게 마르크스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르크스가 살 때는 그랬어. 그 이후에 세상이 많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마르크스가 그 오늘 사실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이 국가를 현대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토대라고 하는 아래에 있는 경제적 관계가 부르주아지가 있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있는데 쉽게 자본가와 노동자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얘를 쥐고 있어.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야를 쥐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야를 쥐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이 토대가 여기는 아래찐 애가 부르주아 거니까 그럼 토대는 상부구조는 토대를 반영한다 이렇게 갖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고 그럼 결국에는 부르주아 거니까 토대가 국가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는 부자들의 집행위원회니까 야네들이 뭐라고 하면 뭐만 하겠어? 억압적 탄압을 하겠죠. 이 새끼들이 말하는 거 죽으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이 토대가 변하면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토대가 어떻게 보면 생산력이 있고 뭘 생산하는 생산의 힘이 있고 이것과 생산 관계, 뭘 만들 때 생산 관계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여기 부르주아 PT 관계라든가 이런 게 플랫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열심히 깨고 얘네들이 계속 생산이 커지는데 이 관계를 못 쫓아가서 결국에는 토대가 무너질 거다. 그럼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벌써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혁명이 안 일어나거든. 그람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 상부구조라고 하는 게 국가라는 게 결국엔 가만히 보니까 그람시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그냥 막 때렸고 말한다고 차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억압도 하지만 동의를 이끌어내고 지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너네 이거는 저기 아니야. 우리 운동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노동자를 파악하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한다. 이런 것들을 다 퍼뜨리는 거지. 그럼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 그럼 그들을 가지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얘네들 이끌어 나가면서 국가를 갖다 계속 운영하고 지들이 권력을 잡고 산다라는 얘기. 내 말이 맞냐? 네 맞습니다. 잘못 얘기할 때 양진이 욕먹 걸까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억압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의가 있더라. 그래서 억압을 주로 담당하는 국가도 있지만 실제 이 동의를 할 때 이끌어내는 시민사회라는 것도 존재하더라. 시민사회가. 그런데 그러면 이 억압과 동의에 입각해서 위에서 이제 그 부르주아지가 그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동의 이끌어내는 걸 갖다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 야를 깨트리려면 뭐냐 지적 도덕 문화적인 우위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다. 이거 깨트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주도성을 가진 헤게모니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옥중수를 읽고 공부해보기에는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 재구성. 이게 뭐냐면 요렇게 원래 마르크스가 초기에 공산당 선언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기했었던 게 이걸 주로 누가 비판하냐면요. 여러분 그 유시민 선생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죠. 유시민 선생의 국가란 무엇인가나 역사 보면 있잖아요. 마르크스 수준이 이런 거기 때문에 틀렸어라고 계속 욕을 하거든요. 유시민 선생이 막 욕을 해요. 그 내가 그래 그 유시민한테 열받아서 글을 놨었죠. 막수주의를 잘 모른다 당신은. 공산당 선언 정도 갖고 막수주의를 했다고 하지 마. 그럼 기본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성문 기초영문법 보고 영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맞는 얘기냐? 성문 기초영문법 보고 그 위에 기본 용어도 있고 종합 용어도 있고 많은데 기초영문법 보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사실은 막수주의라는 게 그람시 입각해서도 보면은 계속 변화되고 새롭게 다시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그람시가 사실 막수주의를 좀 다르게 봤다. 재구성했다. 그런 의미로 이 그람시 아저씨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막사주 씨는 토대 상부구조, 국가든 뭐든 이런 거 있잖아요. 토대가 변하면 무조건 반영되는 그 결정론, 경제결정론이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이렇다면 그람시 아저씨는 아니야. 얘를 무조건 따라쟁이가 아니야. 얘도 나름대로 가오가 있어. 그러니까 지 알아서 잘 움직여. 이게 상대적 자율성이에요. 자율적으로 지가 알아서 움직이더라고. 보니까 왜 억압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의도 얻어가면서 알아서 이렇게 지가 지 권력 유지하려고 하더라. 그런데 여기 상대적이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의 영향을 갖다가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생산관계에서 진행된다면 결국엔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지가 잘 알아서 유지하고 있다. 그냥 얘 변하면 얘가 변하는 게 아니더라. 이 논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어가야 되는데 뭘로 끼어드냐? 그게 이제 이쪽에 보면 뭐 유기적 지식인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유기적 지식인의 총합은 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정당운동 같은 게 필요하구나. 상부구조의 국가에 끊임없이 개입해가지고 계속 동의를 얻어나가고 그 힘으로 시민사회를 확대시켜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거. 이게 해결론의 전략 아니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사실은 막수주의, 그 초기 막수주의자 입장에서는 당은 선거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데였어요. 이런 전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람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같은 진보정당 운동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이론적 배경을 준 거지. 야, 너네 거기서 그렇게 하려면 정당 같은 걸로 끊임없이 상부구조에 끊임없이 개입해 들어가야 돼. 그 속에서 동의와 동의를 이끌어내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걸 바꿔나가야 돼.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그 근거를 준 사람이라 사실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람시 아저씨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좌파 정치 전략의 새로운 구성이 뭐냐면 옛날에는 얘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생트칼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바꾸면 되니까 밑에 거 갖고 무조건 경제적으로 싸워버리면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운동에서도 노동조합이 된 거, 그러니까 뭐 하고 많이 싸우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거든.
파업만 갖고 안 돼요. 정치적으로 그럴때 지지 엄호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얘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노동운동 내에서 현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저씨들 이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볍거든. 옛날 투쟁하고 가는데 투쟁해야지. 나도 투쟁 좋아하는데 그만 갖고 안 된다는 거지. 그 정치적이야. 근데 그런 어떤 그 정당 중심 당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진지전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이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얘기해 준 사람이야. 이 사람. 사실은 저 같은 사람한테 많이 감화를 준. 제가 이제 지구정당 운동한 20년 했거든요. 제가 31살 때부터 민주노동당 창당할 때부터 지구당 위원장에서 작년까지 지구당 위원장만 18년 했어요. 제가 이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 정의당까지. 그렇다 제가 정치 철새는 아닙니다. 제가 당 이름이 4번 바뀌었지만 당 이름 바뀌었던 철새는 아닙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활동의 근거와 정치 전략의 근거를 만들어줬다. 마르크스주의가 좌파가 당연히 때려박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전략이 계속 국가를 장악해 들어가고 시민사회 동의를 확보하고 그 속에서 실제 사회를 갖고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당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 방에 뭐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방에 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 그람시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진지전이라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진지. 아침에 드시는 진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버릇이구나 뭘 하려면. 근데 군대 갔다 오신 양반들이 하는 건 똑같아요. 진지를 구축하자. 뭐 이런 거예요. 참호를 하자. 진지란 게 그런 거거든요. 저쪽하고 우리하고 싸우는데 참호를 판다면 거기다가 막 해서 탄탄하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처럼 일부가 소수가 총 들고 가가지고 한 방에 뭐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제 헤게모니 세력이 되고 그리고 유적 지식인의 총화로서의 당이 주도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다양한 진지와 참호, 군대식 용어일 수 있는데 이걸 구축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역의 당운동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 20년 지역에서 당운동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었던 거죠. 여기에 진보정당이 있어요. 진보정당이 지역주의라고 봅시다. 세복구위원회. 조정당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민주노동당부터 해서 제가 겪은 당명만 4개니까. 근데 이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정당이. 뭐가 있을까? 1. 정당이니까 우리 선거를 한다. 제가 선거 전문가인 거 아시죠? 선거 중요합니다. 선거 때 선거해야지 뭐합니까? 선거 때 겸허만 하자는 것도 문제거든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선거를 할 거냐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거냐. 두 번째는 선거만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진보정당이 선거 다지면 뭐 해야 되냐면 지역 내 노동자, 민중 또는 서민의 노동자, 민중, 서민의 정치적 센터가 돼야 된다. 즉 정치적 대변자 또는 센터로서 잘 기능해야 되고 그럼 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다양한 진지와 참호가 필요하다. 옆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애운동도 필요하다. 우리가 지역 대중들과 만나는 곳이 아닙니까요? 저는 그래갖고 성립 만들 때 그렇게 하고 무조건 결합하자라고 했었던 게 생애운동도 필요하다. 생활적인 소비자 운동도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진보정당 입장에서. 옆에 노조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여기 비정규직센터 관련된 것도 필요하다. 교육상상처럼 교육단체도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단체도 필요하다.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여성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의 여성위원회 말고 지역의 여성단체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성, 장애인들 뭐 장애인,
지금 뭐 당을 달리했지만 사실은 성북 자기 자립생활센터하고 굉장히 사실 오래 제가 이용규 소장하고 활동 같이 했고 제가 거의 운영위원으로 초창기 만들 때부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보면은 당이 1차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이 당이 당으로만 기능할 거냐 지역 내 진보정당의 정책센터로서 기능을 해서 비정규직운동, 생협운동, 노조운동, 교육단체, 뭐 장애인, 여성 다양한 노동자, 민중, 서민 플러스 소수자들까지 아우러 다양한 참모들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누가 주도해야 되냐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우리가 이제 만나서 교육하고 술 먹고 오늘 김중에 이제 가서 노랑통닭 갖고 쫙 한 잔 먹고 투랑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후년에 있는 선거 때 우리가 열심히 가서 돈 내고 뭐 후보 세우고 갖고 선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는 어떤 진지와 참호를 갖다가 만들 거냐 이게 계획돼 있어야 된다. 노동위원회를 만들면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우리 당원들만 모여서 노동 뭐 이렇게 연대만 할 거냐 아니면 그걸 바탕놓고 지역 내 노동운동을 갖다 묶어줄 수 있는 뭔가를 갖다 새로운 걸 만들 진지를 또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람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 뭐 제가 사실 오늘 뭐 그람시 이론 교육을 하려는 건 아닌데 이 양반의 운동 속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갖다 고민할 거냐, 어떤 정당으로 정의당 기능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실은 방향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한 지 1시간 50분이 됐으니까 맞춰도 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